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3년 2월 교육학위 논술로 바뀌고 나서 이 공관위 협의회에서 발표한 예시분황인 문제행동 수정 전략과 사후 생활 지도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이 교육학위 논술로 바뀌면서 이제 올해 12월 6일 날 시험을 보면 딱 두 번째 보게 되는데요. 앞으로 향후 3, 4년간은 이 문제행동 수정 전략이 나올 확률이 가장 많습니다. 이 교실 상황을 주고 그 문제행동을 한번 어떻게 교사로서 수정하겠느냐, 이런 문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이것을 아주 상식 수준에서 쓰는 답을 종종 봅니다. 그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문제행동 수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처방을 내릴 수 있느냐,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항상 이론에 의존해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사후 생활 지도 방법을 또 써야 하죠. 이게 이제 공관협의회에서 예시문항으로 나온 뒤에 많은 그 모범 답안들이 있지만은 내가 보기는 지극히 어떤 상식선에서 글을 쓴 글도 보고 또는 응용행동 분석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태제를 가지고 응용행동 분석의 어떤 절차만을 써놓는다거나 이런 모범 답안은 이 문제의 절반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답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강의를 잘 듣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특특 A급으로서 나올 확률이 많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한번 강의를 잘 들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나는 일찍이 책 서문에도 그런 말을 썼지만 교사는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어떤 질병을 치료하지만 이 교사는 이런 교실 중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아이를 정말로 유쾌하게 잘 수정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생산적 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 이상의 어떤 스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한번 문제를 보면 최근 교실에는 수업 중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다음 제시문의 사례를 통하여 잠자는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행동 수정 전략과 사후 생활 지도 방법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행동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문제행동은 수업 중에 잠자는 아이를 어떻게 수정하겠느냐, 그걸 지금 물어본 겁니다. 이 문제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너무 상식 수준에서 써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어떤 책은 수필류, 어떤 논술은, 또 어떤 논술은 웅변조, 또 어떤 논술은 행동 수정 절차만을 가지고 언급을 해가지고 이걸 모범답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시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시문이 주어집니다. 다음은 수업 중 잠자는 학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교사 간 대화의 일부이다. 요즘 저는 수업 중에 매일 엎어져서 잠을 자는 어떤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혼을 내도 보호자와 상담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실 행동수정기법에는 이렇게 혼을 내는 방법이 있고 또 상담을 내는 방법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겠죠. 이렇게 이 혼, 그러면 행동주의를 적용한 그런 행동수정 전략이죠. 예,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이제 이게 큰 소용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벌써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학생을 문제행동 수정하는데 계속 벌만 줄 겁니까? 예, 그것은 벌 자체가 여러 문제가 있기도 하거니와 그 벌만을 준다고 해서 상벌을 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것만 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인지주의적 접근이라든지
인본주의적인 접근 그런 것을 쓸 수 있으면 아주 독창적인 답안이 되는 것이지요. 박 교사는 그러면 그 아이가 잠을 자는 이유는 뭔가요? 다른 학생은 제보에 따르면 밤에 인터넷 게임을 하느라 학교에서 잠을 잔답니다. 어떤 학생이 서든 어택 중장이라고 해요. 서든 어택 중장이 뭐예요? 아마 무슨 공격 게임인 모양입니다. 젊은 후배 교사들에게 서든 어택이 뭔지, 그러니까 이 교사들은 지금 여성분들 같아요. 왜냐하면 중장이 별 3개인데 이제 이걸 모르니까 중장이 어느 수준인지를 물어봤어요. 후배 교사는 그 계급은 밥 먹는 시간 이외에는 게임을 유지해야 얻을 수 있는 계급이라며 대단하다고 감탄을 하네요. 예, 여기에서 우리는 인터넷 게임 중독이 수업 중 잠을 자는 원인임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생활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아이를 행동 수정을 할까요? 예, 상벌이 일단은 적용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은 중증이거나 문제행동이 너무 심하거나 또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아이가 말을 타지 않는 아이거나 또 어린아이일 때는 직접적인 상벌을 통한 행동 수정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기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잘했는데 상을 준다? 예, 이것은 비교육적인 것입니다. 못했는데 벌을 준다? 예, 벌의 효과는 많죠. 그러니까 직접적이고 아주 중증이고 이런 경우는 상벌을 쓰지만 그것만은 안 되고 인지적 접근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또 인간은 스스로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 있죠. 예, 거기에 따라서 이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주고 이런 접근 전략을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시중의 모범 답안은 전혀 그게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제 이 학생이 잠자는 것 이외에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없겠네요. 우리 반에도 비슷한 애가 있어서 힘들어요. 어떤 아이인데요. 한때 학급 임원을 맡기도 했던 이 학생은 그 1년 내내 수업 시간에 잠을 잡니다. 아침 1교시 전부터 잠자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학생도 수업 중에 잠을 자는 아이군요. 그래서 세상에나 1교시 전부터 잠자기 시작해서 점심시간에 일어나서 밥을 잠시 먹고 오후 내내 자다가 수업 마칠 때쯤 일어납니다. 학교에서 잠만 잔다고 친구들이 무슨 학생을 별명을 슬리핑 머신이라고 지어줄 정도입니다. 그럼 이 학생이 잠만 자는 이유는 뭡니까? 예, 무슨 학생과 상담을 하다가 이 학생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의 부도로 인해 매일같이 집에 빚쟁이들이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너무 견디기 힘들어 밤새 음악을 듣다가 학교 가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음악을 통하여 그나마 집에서 당하는 고통을 잠시 잊어버릴 수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음악을 듣느라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문제행동의 근원은 가정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생활지도는 가정과 협조 지도를 해야 한다는 이런 어떤 지도의 원리가 여러분 떠오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가 됐나요? 자, 한번 다음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논술 체계는 5점인데요. 예, 논술 체계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제 써야 논술인데, 여기서 내가 꼭 여러분한테 말한 것은 본론에 치중해라는 것입니다. 교육학 논술은. 그래서 이 서론을 너무나 장황하게 쓰는 사람을 많이 보는데 일단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론은 이 본론에 쓰고자 하는 것과 연계된 것을 간단히 언급을 하고 나가야지 너무 도식적으로 서론을 본론에 3분의 1이 되게 쓰고 이렇게 하다가는 여러분 답안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쓸 게 없어요.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그 절반도 못 채우지만 좀 공부한 학생은 채울 게 없을 정도로 시간도 부족한데 서론 본론 웅변조로 글을 써갖고 나오는 것은 교육학 논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편에 완결된 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연결되게, 예? 여기 같으면은 그 문제행동의 수정과 사후생활 지도가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게 써야 돼요. 그리고 교육학적인 용어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 정자로 쓰고
그 다음에 그 구어체 같은 거 남발은 아주 좋지 보대요. 허나 이렇게 말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이런 거. 그리고 표현 쉽게 하시면 그냥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9점과 6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량을 이게 1.5배가 더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범 답안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은 출제자가 물어보는 가장 핵심이 이제 본론에 있는데요. 지금 잠자는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행동 수정 전략. 자, 먼저, 자, 이제 이게 소제목이니까 이렇게 소제목을 걸어도 되고요. 이걸 안 걸어도 이렇게 쭉 내려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 문제행동 수정 전략을 쓰라고 할 때 너무 주상적이거나 아니면 상식선에서 쓰는 거, 이런 경우는 절대 금물입니다. 교육학적 이론에 의존해서 근거해서 써야 되는데요. 우리가 행동수정 전략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상벌을 통한 행동수정 전략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한 경우는 강화인을 제공함으로써 그 행위를 증가시키면 되고, 문제 행동을 한 경우는 처벌인자를 제공함으로써 문제 행동을 줄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강화를 강조하는 학급 경영체제가 처벌을 사용하는 체제보다 바람직하나 때로는 강한 처벌도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는 무슨 말이냐면 제일 먼저 행동주의 수정 전략으로서 상벌을 통한 방법이 있고 기왕이면 벌보다는 상이 중요하다. 상을 활용하는 것이 교육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이 본 제시문의 경우처럼 그 문제 행동이 꽤 심각할 때, 이럴 때는 강한 처벌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체적 예를 들어주면 설득력이 돼 있죠.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행동을 칭찬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무시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제시문의 경우는 보다 단호한 훈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딱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소한 위반 행위라면 밥 먹고 잠시 조는 행위, 이런 경우는 누구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럴 경우 벌을 주는 것은 수업 분위기도 해치면서 고정적 조건화에 의해서 아주 강한 조건화된 학습이 돼버리니까 좋지 못해. 그래서 잠시 졸 때는 그 아이가 깨가지고 공부에 집중할 때 바람직한 행동, 즉 상반 행동에 대해서 강화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를 해버린 것이 교육적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제시문의 경우는 단호한 훈육이 필요하다. 어떻게? 이렇게. 문제행동엔 잠을 잘 때는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제지를 해야 합니다. 철수야 잠자지 말아라. 아니면 비언어적으로 손짓으로 또는 노려본다거나 이런 분명한 의사 전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문제행동에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이 상벌을 통한 경우는 꼭 이런 말을 깔아야 돼요. 벌보다는 상이 좋다. 그러므로 사소한 경우는 상반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그 위반의 정도가 약할 때는 무시를 통한 소거기법이 좋다. 그러나 제시문처럼 아주 그 문제가 심각하거나 어린아이가 미숙하거나 또 그 학생이 말을 타지 않는 그런 학생일 때는 직접적인 행동요법을 쓰면 된다는 겁니다. 또 행동요법 중에서도 이게 또 중요해요. 사실 우리 그 모범답안 중에는 이런 말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요. 요 밑에 분야는 아예 없습니다. 이걸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강화인과 처벌이라는 결과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행동은 그것에 선행하는 자극인 선행 자극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이를 자극통제라고 하는데,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하자면 반응과 연합된 변별 자극을 제시하면 되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자면 그 행동의 단서가 되는 변별 자극을 제거하면 된다.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앞에 어른이 오면요,
자, 앞에 교사나 어떤 어른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대고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학생이 인사를 할 때 반드시 칭찬을 해주죠. 그러면 이 아이는 그 다음에 어른만 보면 인사를 할 확률이 많아집니다. 바로 이것이 스키너의 작동적 강화 이론입니다. 여기에서 인사를 하는 바람직한 행동은요, 요 뒤에 주어지는, 즉 행동의 결과 주어지는 칭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동의 결과 주어지는 요건 선행하는 자극이 아니죠. 후행 자극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사를 증진하지만 이 인사를 하게 하려면 앞에 어른이라는 선행 자극이 있을 때 인사를 하니까 이제 어른이 아니라 선배나 형이 오더라도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 행위는 행동 뒤에 후행하는 자극이 더 중요하지만 이것에 의해서도 인사가 일어나니까 이런 바람직한 행동을 가져오려면 이 앞에 변별 자극을 제시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어른이 나타나면 인사를 하죠. 엄마가 나타나고 할머니가 나타나도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훈련 기법을 쓰려면 이렇게 어른을 자주 만나게 해야겠죠. 아니면 이모한테 또 인사를 해라 한다거나. 이제 밑에 거 있잖아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려면 변별 자극을 아까는 주어라 그랬는데 제거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집에 냉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한번 지우고요. 집에 냉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냉장고가 있으면 아이가 자꾸 문을 열어서 섭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요즘에 아이들에게 아주 문제가 제공되는 뭐가 있냐면 어떤 고도 비만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고도 비만이 오는데 여기에서 이 섭식행위를 줄이려면은 이 벌을 줘야 되는데 그게 말이 그렇지. 먹는 아이를 어떻게 벌을 주겠어요? 이럴 때는 앞에 나온 이 자극을 없애버리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없애버리면 돼. 그런데 이 문제를 써준 모범 답안이 없는 것은 반쪽 답안입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 수정 절차, 그 응용 행동 분석이 있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문제 행동을 수정한다. 이게 얼마나 한정된 답안인지를 여러분 이해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문의 경우 선행 자극은 교사가 만든 수업 환경이 될 것이다. 보셔요. 아까 수업 중에 잠자는 아이를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강한 벌을 줘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앞에 선행 자극. 자, 수업에서 잠을 잤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업에서 잠을 잤네. 이게 이제 부적응 행동이요. 그러면 이 행동의 결과 이게다 벌을 줘야 되는데 이 방법은 앞에서 언급했잖아요. 지금 언급할 것이 이거라니까요. 이 수업 장면을 유쾌하게 해주면 잠을 안 잘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의 경우 선행자극은 교사가 만드는 수업 환경이 될 것이다. 교사는 기대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환경적 선행 자극을 조성해야 돼. 지금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은 수업, 잠, 벌. 요 수업이 환경적 선행 자극이죠. 어떻게? 학습과제를 즐거운 일과 연합시켜준다거나 협동학습을 하게 하고 여기에 강화를 주면 그 환경은 선행 자극이 되고 긍정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은 발문과 질문을 적절히 활용하고 학생이 활용하면 이러면 학생이 참여한 역동적 수업이 전개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 제발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세요. 행동 수정 전략 그러면 상과 벌을 준다. 근데 벌만 주면은 비교육적이니까 사소한 경우는 칭찬으로 치료하자. 그런데 심각한 경우는 벌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벌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조건화되지 않도록, 아까 여기에는 없지만은 조건화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써주고, 한편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모범 답안이 되려면 이 분야를 적어줘야 돼요. 즉, 이 부적응 행동은 벌에 의해서도 통제될 수 있지만 선행 자극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때 선행 자극은 수업을 재밌게 해주자는 거죠. 수업을 재밌게.
수업을 재밌게 해버려. 여기 그래서 학습과제를 즐거운 일과 연합시켜 준다거나, 가령 제 신문의 경우는 지면상 쓰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무단으로 빚쟁이들이 와서 집에 와가지고 침해를 하는 것은 무단 가택 침입이다, 이렇게 그 사례를 가지고 수업을 해봐요. 아까 그 아이가 잠을 잘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 수업 중에 그걸 갖다가 하나의 사례로 제시하면서 인터넷 게임 중독이 얼마나 우리를 나쁘게 하냐, 이러면 그 학습 과제가 유의미 학습이 돼서 잠을 안 잘 거예요. 그리고 협동학습을 하게 되면 자기도 맡은 바 책무가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죠. 이렇게 해야 된다. 즉 키워드가 뭐다? 역동적 수업을 전개하면 문제행동 수정이 전개되니 수업을 역동적으로 흥미있게 재밌게 해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말이지, 아까 다른 것보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중에 모범 답안은 아예 이건 빠져 있어요. 인지적 접근이에요. 인지적 접근. 즉 한편 권 교사와 박 교사 경우는 상벌과 같은 행동주의적 접근 외에도 인지적 접근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뭐뭐 학생의 경우는 혼을 내도 보호자와 상담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아까 실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지적 접근은 학생의 이해를 강조합니다.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죠. 사실 인지적 접근은 인본주의 접근과 상당히 겹칩니다. 행동주의는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 보고 이 백지설의 기초에서 각 자극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고치는 것인데, 그 행동주의는 여러 번 반복하지만 직접적이고 아이가 미숙할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인지적 접근이 좋은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돼. 인지적 접근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때 아이들은 자신을 책임지는 존재로 보고,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하고 인지주의가 어떻게 겹치냐면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겹쳐요. 그래서 이해와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사전에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 준수의 의미를 이해시킴으로써 규칙에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기 초 또는 수업 전에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충분히 주입시키고, 이 노련한 교사하고 초임 교사의 가장 큰 문제는 규칙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수업이 생산적 환경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넓게는 학기 초에 어떤 가정동신문을 통해서 또 아이들에게, 아니면 수업 전에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충분히 주입시키고, 수업 중에도 잠을 잘 때는 세세히 파악해서 알려줘야 돼. 잠자지 마라, 핸드폰 집어넣어라, 책 어디에 보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선생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알게 되면 수업 중에 잠을 잔다거나 문제행동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눈이 뒷꼭지에도 달려있다, 이걸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중에 잠을 잔 학생에게는 나대화법을 사용하여 학생에게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나대화법은 나라는 아이를 주어로 쓰는 겁니다. 잠을 잘 때 너 잠자지 말아라, 왜 잠자니, 이러면 학생이 왜요 이렇게 달려들게 됩니다. 그러면 교사와 학생이 서로 거기에서 논쟁을 벌이면 그것은 이미 수업 분위기를 해쳐버리고 이 노련한 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철수야 왜 자냐가 아니라 나를 주어로 해서 철수야 네가 잠을 자니 선생님이 수업을 할 수 없구나, 나 좀 수업 좀 하자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아이가 자기가 잠으로 해서 선생님이 어떤 피해를 입은지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앞에 나와 있는 인지적 접근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인지적 접근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사후 생활 지도 방법에 대해서 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소제목을 나는 항상 이렇게 걸어야 한다고 보는데, 소제목을 걸 때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소제목을 걸지 않으려면 여기에다가 앞에다 이런 말을 써줘야 돼요. 다음으로 문제행동 수정을 위해서는 교사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 가정과의 협조적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소제목을 걸고 먼저 협조적 방법이 중요하다. 제시문은 학생의 경우 특히 학교의 전체 교사 또 가정 지역사회의 협동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걸 이제 협조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문제행동 원인이 항상 논거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 있고 게임 중독 요 문제는 교사만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지역사회에 아니면 교육청이나 이런 게임 중독 치료해주는 그런 센터와 협의가 필요하다 해서 전체 교사 가정 지역사회 협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가정의 부채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재심의 경우는 교사 혼자만의 노력은 안 되고 가정 및 유관기관, 경찰서가 되겠네요. 가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필요하겠다. 해당 학부모에게는 해당 학생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아울러 생활지도 방법에 대한 자문. 우리가 생활지도에는 자문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조정도 필요하고 심리교육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쓰라고는 몇 가지만 쓰면은 충분할까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생활지도는 인간관계에 의한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건전한 수업 태도와 같은 정의적인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지적인 것은 교사가 우월한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지시적으로 가르칠 수 있지만요, 이런 수업 태도 문제 이런 경우는 정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교사와 학생 사이에 감정이 교류하는 참다운 인간관계가 형성될 때 변화가 가장 빠릅니다. 이 뒤에 이런 농급식의 인간관계, 나와 너의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붕붕 떠다니는 답안입니까? 그러지 말고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왜냐? 건전한 수업 태도와 같은 정의적인 것은 감정이 서로 교류하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형성될 때 가장 빠르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본주의 자꾸 말했는데요. 인간은 스스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존재이므로 문제행동과는 상관없이 그 아이를 귀중한 학생으로 존중해주고 인간적 만남을 통해 지도할 때 스스로 변화하게 되는 잠재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율성 존중의 방법입니다. 생활지도는 개인이 정상적으로 발달하도록 도움을 주는 조력의 과정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자기 결단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자기 기록, 자기 평가를 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나갈 때 자기 강화 등을 활용해 자기 관리 기술을 터득하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학교 가면 독서 기록 카드라는 게 있죠. 그 아이들이 그 독서 기록 카드에다가 자기가 읽은 책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도서 목록에 작할 때 느끼는 자기의 어떤 그 발전감, 그리고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이럴 때 주인의 의식을 느끼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 같은 경우도 이런 유관기관과의 관계라든지 심리치료 이런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상벌 방법도 있지만요, 무엇이 뭐니 해도 자기 관리 기법을, 여러 번 이제 자기 관리 또는 자기 규제라고 해요. 자기 목표 세우죠. 스스로 기록하고 나 오늘 인터넷을 몇 시간 활용해야겠다. 근데 몇 시간 했다. 그걸 지켜서 뿌듯하다. 이런 것을 할 때 인간은 가장 강력하게 장기적으로 효과 있게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상벌 방법이 좋지만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인본주의 접근, 인지적 접근이 여러분 좋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 마음을 착잡하게 하는 환경을 초과하는 것은 아까 빚쟁이가 와서 이런 경우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논거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심리적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심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패널 토의, 현장 전학, 역할놀이, 모의상황, 게임, 독서, 영화, 신문 읽기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1분만 멘트하고 여러분 요 강의를 마칩니다. 자, 앞으로는 교실 행동, 문제 행동을 주고 수정 전략을 쓰라는 문제가 당분간 계속 출제될 것입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써서는 절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교육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교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문제를 생생하게 논리적으로 써야 됩니다. 여기는 행동주의, 인지주의, 인본주의 접근이 있다는 거 아시고, 생활지도를 쓸 때도 요 제시문에 맞게 쓸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너무나 빠져버린 게임 중독 이런 문제를 상벌로만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겠죠. 가정과 유관기관과의 어떤
협조성의 원리를 하나 적어두고, 이 풍진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힘, 이걸 이제 셀프 레귤레이션, 즉 자규제라고 합니다. 그 인지적 행동 수정도 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자율성을 길러주는 것이 좋다는 생활 지도 방법을 써주면 아주 좋은 고득점을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 파이팅!